안녕하세요. 75세 된 이순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할머니가 마지막에 내린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쭉 혼자 지내고 있죠. 아들 가족이 있긴 하지만 글쎄요.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1972년에 미국에 왔어요. 그때 저는 22세였고 남편은 26세였죠.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는데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이 땅에 왔어요.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가진 돈도 $100가 전부였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한인마트에서 일했고 저는 백인 가정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해도 한 달에 $300 받기가 힘들었죠. 그래도 우리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성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1975년에 첫째 아들 민호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남편과 저는 병원에서 서로 꼭 안고 울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우리가 겪은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죠. 그때부터 저희의 진짜 고생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청소부로 일했어요. 저는 낮에는 가정부 일을 하고 아이를 다른 할머니에게 맡겨두고 저녁에는 또 다른 집에서 청소 일을 했어요. 잠은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980년대가 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마트에서 몇 년간 일하면서 쌓은 경험으로 작은 한인 슈퍼마켓을 차릴 수 있게 됐거든요. 물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저는 그때부터 마트에서 남편을 도우면서 동시에 백인 어르신들을 돌보는 간병인 일도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간병인으로 일하는 생활이었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민호를 명문대학에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 부부의 유일한 꿈이었어요.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정말 돈이 많이 들었어요. 과외비, 학원비, 각종 활동비까지. 우리는 정말 한 푼도 아끼지 않고 아들 교육에 투자했어요. 우리 옷은 10년 전 것을 입어도 아들 것만큼은 늘 좋은 걸로 사줬죠. 1990년대 초 드디어 민호가 UC 버클리에 합격했어요. 그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과 저는 그날 밤 마트에서 둘이 앉아서 소주 한 병을 마시며 울었어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대학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학기에 $10,000가 넘었죠. 우리는 마트 수익금은 물론이고 제가 간병인으로 버는 돈까지 모두 아들 교육비로 썼어요. 우리는 여전히 20년 전 살던 그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모든 돈을 아들을 위해 썼어요. 민호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에는 큰 회사에 취직해서 잘 다녔죠. 저희로서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의 모든 희생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았거든요. 1998년에 민호가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상대는 역시 한국계 미국인인 제니라는 여자였는데 대학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기뻤죠. 아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결혼식 비용도 저희가 다 댔어요. $50,000가 넘었는데 당시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최대한 좋게 해주고 싶었어요. 결혼 후에 민호 부부가 집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도 저희가 계약금을 도와줬어요. $100,000였는데 저희가 그동안 모아둔 돈의 거의 절반이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좋은 집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손주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첫째 손자 브라이언이 2001년에, 둘째 손녀 에밀리가 2004년에 태어났죠. 그때 저희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드디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손주들이 어릴 때는 정말 예뻤어요. 저희를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안겨오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저는 손주들을 보기 위해 일주일에 2~3번은 아들 집에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 제니도 저를 잘 대해줬어요. 제가 갈 때마다 반겨주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좋아한다면서 고마워했죠. 저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손주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교육비 부담이 많이 됐나 봐요. 민호가 가끔 저희에게 손주들 교육비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희는 당연히 도와줬죠. 피아노 레슨, 수영 레슨, 각종 스포츠 클럽 비용까지. 한 달에 $2,000씩은 나갔어요.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특히 남편이 심장이 안 좋다고 병원에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경부터는 마트 일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주들 교육비는 계속 도와줘야 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동안 모아둔 저축을 조금씩 꺼내서 도와줬어요. 2015년에 브라이언이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것도 아이비리그인 하버드에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손자가 하버드에 다닌다니 꿈만 같았죠. 하지만 하버드 등록금은 정말 비쌌어요. 한 해에 $70,000가 넘었거든요. 민호가 저희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저희는 망설이지 않고 도와줬어요. 손자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4년 동안 브라이언의 대학 등록금으로만 $250,000가 넘게 들어갔어요. 저희가 40년 동안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손자가 좋은 교육을 받고 성공하는 것이 저희의 꿈이었으니까요. 2017년에는 에밀리도 대학에 진학했어요. 역시 좋은 학교인 UCLA에 합격했죠. 또다시 등록금 부담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도 저희가 도와줬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주들이 대학에 다니면서부터 저희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할머니 집에 놀러 오지도 않고 전화도 잘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러겠거니 했어요. 대학생이면 할 일도 많고 친구들과 지낼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민호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거나 학교 일이 바쁘다는 핑계만 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시대가 다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가족보다는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겠거니 했죠. 2019년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예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후에 마트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사는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성공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너무 당황해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민호는 그때 출장 중이라서 당장 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제니는 아이들 때문에 집을 비울 수 없다고 했고요. 결국 저 혼자서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했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을 저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 날에야 민호가 왔어요. 그것도 반나절 있다가 다시 출장을 가야 한다면서 서둘러 하더라고요. 장례식 준비도 대부분 제가 혼자 했어요. 장례식 날에는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교회 분들, 마트 단골 손님들, 한인회 분들까지. 그런데 정작 가족들은 형식적으로만 참석하더라고요. 특히 손주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실망했어요. 브라이언은 할아버지 장례식 날에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에밀리는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손주들을 사랑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조차 제대로 배웅해 주지 못하다니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민호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테니까 양로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아니면 집을 팔아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시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에게 저는 이제 짐이 되는 존재라는 걸요. 50년 동안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늙은 어머니가 된 거예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민호가 또 제게 왔어요. 이번에는 유산 정리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였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상처받은 마음이 아물지도 않았는데 바로 재산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들도 나름대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정리해보니 저희가 가진 재산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120만 정도 되었고 은행에 예금도 $200만 있었어요. 마트를 정리하면서 나온 돈과 평생 모은 저축이 모인 거였죠.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 돈을 신탁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관리하고 제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들과 손주들에게 상속되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부터 아들 가족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하긴 했는데 대화 내용이 대부분 돈 이야기였어요. 민호는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니는 집을 더 큰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브라이언은 대학원에 가고 싶다며 학비를 달라고 했고 에밀리는 유럽 배낭여행을 하고 싶다며 용돈을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씩 들어주었어요. 민호 사업 자금으로 20만 달러, 브라이언 대학원 학비로 15만 달러, 에밀리 여행 경비로 1만 달러. 생각해보니 몇 개월 사이에 35만 달러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돈을 줄 때는 고마워하면서도 며칠 지나면 또 다른 걸 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무한정 돈을 줄 수 있는 ATM 기계인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돈 이야기가 아닐 때는 연락을 잘 안 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아프다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 오고 명절에도 형식적으로만 인사하고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고위험 군이라며 모임을 자제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1년 넘게 손주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가끔 화상통화를 하자고 해도 5분도 못해서 바쁘다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 가족들은 연락도 잘 안 하고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으면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동물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유기견들이 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이야기였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강아지들이 비록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사람을 믿고 사랑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움직였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동물보호단체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로스앤젤레스에도 여러 동물보호단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단체에 작은 금액부터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100씩 기부했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소식지를 보면서 제 기부금이 정말 의미 있게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구조된 강아지들이 치료받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사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제 작은 기부가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2021년에는 기부 금액을 늘려서 한 달에 $500씩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끔 보호소에 직접 가서 봉사활동도 했어요. 강아지들에게 밥을 주고 산책을 시켜주고 목욕을 시켜주는 일이었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런 제 활동을 민호가 알게 됐어요. 제가 기부하고 봉사활동한다는 걸 말했더니 처음에는 좋은 일 한다며 칭찬하더라고요. 하지만 기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나서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한 달에 $500면 1년에 $6,000인데 그 돈을 굳이 동물들한테 쓸 필요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면 손주들 용돈이나 더 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간병비로 쓸 수 있게 아껴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번 돈, 제가 모은 돈을 어디다 쓰든 제 마음 아닌가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크게 말다툼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대신 기부하는 걸 아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죠. 2022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브라이언이 대학원을 마치고 취직을 했는데 첫 직장 월급이 생각보다 적다면서 집 계약금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에밀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뭘 할지 모르겠다며 당분간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용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민호는 사업이 어렵다며 또 투자금을 달라고 했고 제니는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며 수술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돈을 달라고 할 때는 연락을 자주 하면서도 제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데려다 주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당뇨 때문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는데 민호에게 전화했더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웃집 할머니가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없더라고요. 2022년 추석 때는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한식을 많이 만들었어요. 갈비찜, 잡채, 전 종류까지. 손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그런데 민호 가족이 와서는 30분도 안 있다가 가버렸어요. 브라이언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고 에밀리는 남자친구와 데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거의 먹지도 않고 가버린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혼자 남은 음식들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2023년 들어서면서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제가 가진 돈 때문에 아들 가족들이 저를 찾아오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브라이언이 또 돈을 달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MBA를 하고 싶다며 학비 5만 달러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브라이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가 받을 돈 아니에요? 미리 주시면 안 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50년 넘게 손자를 위해 희생했는데 그 손자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에밀리도 비슷했어요. 제가 용돈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가족한테는 인색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손주들이 저를 그냥 돈 주는 할머니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며느리 제니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제가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아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명절에도 안부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민호한테 얘기해봤지만 민호는 어머니도 이해해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힘들어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제가 힘든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가족 편만 들더라고요. 2023년 여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제가 가진 재산을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써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제가 후원하던 동물보호단체에서 새로운 보호소를 짓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더 많은 유기동물들을 구조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프로젝트에 큰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단체 관계자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새 보호소가 완성되면 지금보다 3배 많은 동물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료 중성화 수술이나 치료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돈이 정말 생명을 구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해 가을 저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200만 달러의 신탁 자금을 모두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처음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는 게 맞는지 가족들과 상의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제가 번 돈, 제가 모은 돈을 어디다 쓰든 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결정을 가족들에게 미리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법적 절차를 밟는데 몇 개월이 걸렸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서류도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024년 초에 드디어 모든 절차가 완료됐어요. 제 신탁 자금 200만 달러가 정식으로 동물보호단체에 기부된 거예요.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정말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큰 기부금은 단체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 돈이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이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기부를 완료한 후 저는 집도 팔기로 결심했어요. 이 큰 집에 혼자 살기도 외롭고 관리하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남은 인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을 팔면 나오는 돈으로 한국에서 작은 아파트를 사고 소셜 시큐리티로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살 계획이었어요. 몇 달 동안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관심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우연히 민호가 제 우편물을 보게 됐어요.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온 편지였는데 집 매매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민호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집을 파는 게 맞냐고, 그럼 어디서 살 거냐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민호가 깜짝 놀라면서 그럼 신탁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미 모두 기부했다고요.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정말 큰일이 났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저한테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언제 나한테 상의한 적이 있니? 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하면서 내 기분이나 생각은 물어본 적이 있었니? 민호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니가 전화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 받는 며느리 전화였죠. 하지만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신탁 기부를 취소할 수 없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취소할 생각도 없다고 했죠. 제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우리 가족 돈이에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가족 돈이라고? 내가 언제부터 나를 가족으로 여겼니? 돈 필요할 때만 어머니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그 돈이 내 돈이라고? 제니는 계속 화를 내면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이미 모든 게 합법적으로 처리됐다고 했으니까 소용없는 일이죠. 그 다음 주에는 브라이언과 에밀리가 함께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었는데 역시 돈 때문에 온 거더라고요. 브라이언이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모든 돈을 다 기부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남겨주실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손자를 보면서 정말 슬펐어요. 할머니가 50년 넘게 얼마나 손자들을 사랑했는지는 관심도 없고 오직 돈만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브라이언아, 할머니가 너한테 뭘 남겨줬는지 알고 있니? 내 교육비로만 얼마를 썼는지 계산해 본 적 있니? 브라이언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과외비, 학원비, 등록금 다 합하면 50만 달러가 넘어. 그 돈이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야. 할머니가 4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해서 모은 돈을 너희 교육에 다 쓴 거야. 그제서야 브라이언과 에밀리가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에밀리가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니, 우리가 가족인데 미리 상의는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에밀리를 보면서 말했어요. 가족이라고? 내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안부 물어본 게 언제니? 할머니가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에 데려다 준 적 있니? 할머니 생일을 기억하기나 해? 에밀리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너희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할머니를 찾았어. 할머니가 외롭다고 아프다고 했을 때는 바쁘다고 피했으면서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하니? 그날 밤 민호가 다시 와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기부를 취소해달라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한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내린 결정이고 후회하지도 않거든요. 민호야,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짜 아들다워져라. 돈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필요해서 찾아와라. 민호는 울면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지난주에는 제니의 부모까지 찾아왔어요. 사위의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신다면서 가족끼리 화해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제가 뭘 심하게 했나요? 제가 번 돈을 제가 쓰고 싶은 곳에 쓴 게 잘못인가요? 그분들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제는 민호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기부를 취소할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변호사가 이미 모든 게 합법적으로 처리됐다고 했어요. 제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한 기부라서 취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민호 가족들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마지막까지도 돈을 되찾을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다음 달에 떠날 예정이에요. 집도 계약이 거의 끝나가고 짐도 정리하고 있어요.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제 이름으로 새 보호소 건물에 명패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구조된 동물들의 소식을 한국까지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정말 뿌듯해요. 제 돈이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가끔 교회 분들이 물어보세요. 가족들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두 화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 마음을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영영 연락을 끊고 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거든요. 70년 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남은 인생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한국에 가면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면서 한국의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봉사활동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행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제가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해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 그 사랑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돼요. 부모도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자식이 돈만 바라보고 부모의 마음은 무시한다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자식들이 당연히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할 권리는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가족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 더 늦기 전에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한 달 후면 한국으로 떠나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출발이라니 생각해보니 설레기도 해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면 돈이 없어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거예요. 돈 때문에 가족이 되는 건 진짜 가족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향해 떠날 준비가 됐어요. 비록 가족들과는 멀어졌지만 제가 구한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